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해질녘 꿈에 대한 이야기, 환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 오후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따스한 햇살이 꿀처럼 서울의 모든 거리에 황금빛을 쏟아붓는 오후였습니다. 여름의 정수를 모두 담은 듯 선명한 노란색 은행잎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천천히 땅에 떨어져 초라하지만 화려한 카페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액자를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1년 전의 나였습니다. 62살의 여인이 우아한 상아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화장한 얼굴은 세월의 주름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기묘하게 순수한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내 옆에는 내가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고가의 정장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을 다시 보니 그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마치 20살 소녀가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렸다. 진심으로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고 믿었다. 오랜 세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작은 식당에서 몇 달간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마침내 쉴 곳을 찾았다. 황혼의 찬란한 축복이었다. 그 당시 나에게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또한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약속이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쳐 있었다. 60살이 넘은 내 몸은 쇠약해 보였다. 아침에는 허리가 아팠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다리가 뻐근했으며 병들고 외로운 미래에 대한 은밀한 두려움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그는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선물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의 햇살 가득한 섬들로의 여행.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 요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적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빌라, 밤에는 불빛으로 반짝이는 곳.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이라면 누구든 주저없이 꿈꾸었을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삶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처음 며칠은 정말 TV 드라마 같았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빌라는 너무나 커서 그 안에 파묻힐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기술로 제어되었습니다. 몇 벌의 헌 옷이 놓여있던 작은 구석에 있던 제 옷장은 갑자기 잡지에서나 보던 명품 브랜드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식사는 전담 셰프가 아름답고 정교하게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전기세 걱정도, 시장에 갈 때 가격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지영, 넌 평생 열심히 살았어. 이제 그 노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 하지만든 항상 있는 법이지, 그렇지? 호화롭고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집은 너무 커서 너무 조용했다. 내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외롭게 울려 퍼졌다. 남편은 바빴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회의, 사교 모임, 출장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예전에 꿈꿨던 저녁 식사는 대부분 20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에서 혼자 먹었다. 점차 이 집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외출할 때 어떻게 옷을 골라야 할지, 남편의 손님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든 것은 품격지라는 기준을 따라야 했다. 그리고 나는 집안의 적절한 자리에 놓인 값비싼 장식품처럼 느껴졌다. 아름답고 호사스러운 장식품, 주인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반려자, 소소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소울메이트가 아니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느끼는 것 같았다. 긴 밤, 나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정교하게 장식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다.
소화기는 너무 진하고 낯선 음식에 반항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무김치국이 그리웠고 소박한 고등어 조림의 짭짤한 맛이 그리웠다. 그것들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였고 내 영혼이 무시하려 애쓰는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균열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너무나 분명해서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주말이었다. 가까운 친구들이 떠올랐다.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했던 자매들이 떠올랐다. 우리는 식당의 작은 부엌에 함께 앉아 채소를 따고 온갖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격려의 말들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게요. 수학이 넘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하지만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 친구들은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가족의 계층과 이미지에도 맞지 않아요. 계층, 이미지. 그 두 단어는 마치 차가운 물 두 통을 얼굴에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실망과 수치심, 그리고 둔탁한 통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그가 친구들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제 과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우리 사이의 차이는 단지 돈만이 아니었다. 삶의 가치관, 행복에 대한 개념, 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양립할 수 없는 차이였다. 그의 돈, 그의 삶이 결코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그의 세상의 온 손님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그 황혼역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다. 나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든 채 법정에 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안도감과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 진정한 여정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결혼 생활이 끝나면 사람들은 종종 구체적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제3자, 돌이킬 수 없는 다툼.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원수들은 사람도,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범인, 제 영혼을 천천히 조여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때까지 조이는 미묘한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되돌아보며 각각의 범인들 하나하나 명확하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범인이자 가장 큰 범인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금박을 입힌 우리였습니다. 그 삶에 들어섰을 때 저는 돈 걱정이 없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얼마나 틀렸는지. 제가 가진 자유는 다른 사람의 돈을 쓸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자유에 대한 대가는 제 자신의 자율성이었습니다. 그 별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출이라도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새 옷을 사고 싶으면 가정부에게 맡기면 가정부가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주방에 쓸 작은 물건들을 사고 싶으면 가정부가 목록에 적어놓고 주문했습니다. 한도가 거의 무제한인 듯한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제 휴대폰과 남편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는 사소한 것들,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잃어갔습니다. 더 이상 직접 시장에 가서 채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거나 신선한 생선을 흥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직접 작은 선물을 사서 제 사랑을 가득 담아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을 스크롤하다가 딸이 손주가 걷는 법을 배우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정말 예쁘고 좋은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쇼핑 앱을 열고 작고 하얗고 정말 사랑스러운 신발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결제 단계에 이르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전송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밤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누구 신발 사려고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 을을 해야 한다는 느낌,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는 느낌은 제 존엄성을 손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님 돈을 쓰고 모든 지출을 계산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63살의 가장이 된 저는 한부모였습니다. 그 무력감이 제 속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감정일 뿐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해합니다. 무력감과 통제불능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조용한 적이었습니다. 내 몸은 끊임없이 고통 신호를 보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내 침실에서 끝없이 잠 못 이루는 밤들. 딱딱하고 설명할 수 없는 두통. 디자이너 제품으로 가득 찬 옷장을 보거나 무제한 신용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 때마다 극심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 감옥은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자존감까지 가둡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생활 방식과 핵심 가치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궤도를 도는 두 개의 행성과 같습니다. 내 세상은 본질적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내 기쁨은 이슬 맺힌 밤을 보낸 후 공기가 아직 상쾌할 때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나무와 풀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제 기쁨은 소박한 음식, 따뜻한 국, 간장에 찍어 먹는 삶은 채소 요리입니다. 이웃들과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가 제 기쁨입니다. 남편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삶은 회의, 사교 모임, 그리고 이익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 측정됩니다. 그는 보통 자정에 사업 파트너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스테이크이고 와인은 훌륭합니다. 그가 가는 곳은 골프장이고 고급 클럽입니다. 이 두 세계의 충돌은 마치 웅장하고 복잡한 교향곡에 소박하고 감성적인 컨트리 음악을 끼워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녔지만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는 일상생활의 모든 작은 디테일에 반영됩니다. 제 침실 발코니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공간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어느 날 꽃시장에 가서 작은 제라늄 화분을 샀습니다. 저는 그 연분홍빛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햇살을 받아 쭉 뻗어나가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발코니 구석에 놓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밖에 나가서 그 화분을 보고 물을 살짝 주었습니다. 그 작은 화분은 이 넓은 집에서 제게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화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중년 남성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집주인이 화분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 화분 때문에 빌라의 전체적인 조경이 흐트러진다고 하더군요. 전체적인 조경 디자인. 저는 발코니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 나의 소박한 기쁨은 어떤 완벽한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제서야 나는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름다움은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져야 했다. 내 소박한 기쁨은 설 자리가 없었다. 이 갈등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숨겨진 거리, 점점 더 두꺼워지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벽이 너무 높아지자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세 번째 원인, 즉 개인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나는 천천히 나 자신을 포기해야 했다. 첫 번째는 옷차림이었다. 소박하고 편안한 옷은 브랜드가 붙은 다소 구속적인 드레스로 대체되었다. 다음은 말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예에 바르게 미소 짓는 법, 예에 바른 말을 하는 법, 그리고 필요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장수 드라마 시청이나 트로트 음악 감상 같은 취미는 모두 소박하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점차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련되고 사치스럽지만 공허한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장 소중한 인연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친한 친구들은 점점 저에게 연락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치스러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란한 저녁 식사를 주선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한 후 더 이상 그들을 초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관계, 그의 아내, 그의 상류층 친구들은 매우 예에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행, 명품,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걱정,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도, 연결도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 애착, 연민, 그리고 시간과 공유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보이지 않는 유대입니다. 정을 키워주는 관계를 잃으면 우리의 영혼 또한 시들어 버립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멋진 빌라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의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즉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둘 다 말하지 않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같은 인생의 절반을 보낸 저는 인생의 동반자를 갈망했습니다. 오후에 함께 걷고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고 제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평화롭게 나이 들어갈 누군가를. 저는 영적으로 기댈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에게는 아마도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평범한 다내가 필요했다. 그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가꿔줄 여자, 대저택의 훌륭한 관리인,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상냥하고 우아한 안주인이 필요했다. 그는 완벽한 삶의 시나리오 속에서 안에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둘 다 틀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서로에게 걸었던 기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기에 그저 조용히 존재하며 조용히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교환했지만 감정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정을 논의했지만 걱정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침묵은 다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다툼 속에서는 적어도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추측만 할 수 있고 그 추측은 종종 영혼의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구석으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바로 이 4가지가 제 결혼 생활을 망친 보이지 않는 원흉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망토를 두른 채 조용히 나타나 모든 것을 천천히 앗아가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63살의 이혼녀, 빈털터리. 하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그곳에 서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동안 저는 실패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제 인생의 열쇠를 건네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가둔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족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가장 작지만 가장 든든한 발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걸음이자 다른 모든 것의 기반이 된 것은 재정적 독립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변호사가 이혼 합의금, 즉 남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제안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성급하거나 오만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의 생사가 걸린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돈을 받는 한, 저는 여전히 그의 그늘 속에, 그의 세상의 일부로 남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저소득층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방이 하나뿐이었고 거실과 부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도 없었고 대리석 바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에는 없는 집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작은 부엌을 비추며 제가 가져온 낡은 물건들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소금통을 어디에 둘지, 수건을 어디에 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결정들이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기쁨만으로는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일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김지영, 나이에 뭘 할 수 있지? 뭘 제일 잘하지? 답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지난 수십 년간 온 마음을 다해 해온 일은 바로 요리입니다. 특히 전통 한국 음식 말입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데 학생이나 직장인들입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요리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한 전단지 몇 장을 인쇄했습니다. 지영 엄마의 김치와 전통 반찬 만들기. 집 근처 주민센터와 슈퍼마켓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첫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미국인 소녀의 목소리에 들뜬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첫 수업은 학생 2명뿐이었고 바로 제 작은 부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양배추를 고르는 법, 양념을 섞는 법, 양배추 잎에 소스를 꼼꼼하게 바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부엌 공기는 마늘, 고춧가루, 피쉬 소스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웃음소리. 수업이 끝날 무렵 두 여자아이 중 한 명이 현금으로 계산을 해주었다. 그 지폐를 손에 쥐는 순간 마음속에서 강렬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이혼 후 처음으로 번 돈은 비록 적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사치품보다 더 무거웠다. 그것은 자유, 존엄, 할 수 있다는 확신의 돈이었다. 그 이후로 내 수업은 점점 더 붐볐다. 바쁜 가족들을 위해 반찬 주문도 받는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수입은 많지 않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고 자랑스럽다. 재정적으로 자립한 후 저는 두 번째 단계, 바로 몸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스트레스와 갇힌 생활 속에서 살아온 제 몸은 저항했습니다. 제게 귀 기울이고 위로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식단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름지고 화려한 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철 채소를 듬뿍 넣어 직접 만든 간단한 식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채소 장수와 오늘 가장 신선한 채소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반짝이는 생선을 직접 골라 몇백 원을 흥정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저를 삶과 땅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든 직접 만든 김치 한 접시든 제가 만든 모든 음식은 치유의 한 방울과 같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으로 1년 동안 갈증을 느꼈던 몸이 상쾌해졌습니다. 소화기관이 점차 안정되었고
몸이 더 가볍고 깨끗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영양 섭취 외에도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비싼 러닝머신을 밟고 벽만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며 다른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나뭇잎 하나하나, 바람 하나하나를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어르신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 수업에서 깊게 숨쉬는 법, 몸의 각 부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종종 고통을 느끼는 곳에 사랑을 보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몸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자 제 몸은 기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은 사라졌습니다. 깊고 푹 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높았던 혈압은 약 없이도 점차 안정된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 모든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과 재정은 안정적이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던 자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설명은 하지 않고 그저 너희들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와. 우리 집은 이제 작지만 아주 아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실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떡을 먹었습니다. 울고 웃으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판단은 없었고 오직 이해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졌습니다. 따뜻한 정의 유대감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요리 수업은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었습니다. 요가 수업은 같은 나이 또래에 같은 건강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공동체의 지지와 나눔은 마치 안전망과 같아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과 동시에 저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노트를 사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적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 철학이나 치유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때로는 차 한 잔을 끓여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 없이 혼자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제대로 궤도에 올랐을 때 저는 내면에서 어떤 충동을 느꼈습니다. 주고 싶은 충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단계였고 제 새로운 삶의 그림을 완성해준 단계였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집 근처 사회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제 일은 부엌에서 외로운 노인분들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커다란 부엌에 서서 커다란 냄비에 수프를 끓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따뜻한 수프를 한 숟갈 떠서 어르신들께 드렸을 때 그들의 감사하는 눈빛을 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은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빌라에 살았을 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량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저는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요리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랑을 쏟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측정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목적은 제가 눈을 뜨는 매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정적 독립, 몸 회복, 관계 회복,
삶의 목적 찾기라는 4가지 단계가 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낼 수 있도록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빛나는 산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탄탄한 토대 위에 삶을 재건하면서 저는 뒤돌아볼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깊이 되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괴로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삶이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을 곱씹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히 이혼과 재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익숙한 정의를 되돌아보도록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외적인 기준으로 노인의 성공을 평가합니다. 많은 자녀와 손주를 두는 것, 효도하는 것, 큰 집을 소유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갖는 것. 저도 한때 그 꿈의 일부를 화려하게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만함을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게 성공이란 정신적 독립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성공은 건강하고 유연한 몸입니다. 매일 아침 걷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손주들과 지치지 않고 놀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은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밤에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며 혼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부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어떤 주식 시장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의 정의를 바꾸었을 때 아주 중요한 관계, 즉 아이들과의 관계도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그 별장에서 전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살았을 때 제 아이들은 얼마나 어색했을지 압니다. 아이들은 낯설고 호사스럽지만 차가운 공간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름답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에 간섭할 수 없었고 제가 잃어버린 자유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사치 속에서도 제 의존은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집을 나가 요리 수업을 받으며 혼자 생계를 꾸려가자 아이들이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제 작은 아파트 바닥에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연민이나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감탄이 느껴졌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하세요. 그 말은 제게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걱정과 의무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모의 독립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독립의 여정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넓은 빌라의 고요함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순간을 즐깁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2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어로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결핍, 버림받고 관계에서 단절된 느낌입니다. 사회적 갈증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이 종종 고덕, 고디약이라는 정겨운 한자로 부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혼자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과 소통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고덕은 결핍이 아닙니다.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나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다. 그것은 몸의 지혜이자 자연의 치유력이다. 그 결혼 생활의 1년을 되돌아보며 나는 내 몸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 못 이루는 밤, 두통, 소화기 개통. 이것들은 단순한 질병의 증상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내 영혼이 몸을 통해 내 마음에 보내려는 메시지, 고통의 신호였다. 그것은 이봐, 뭔가 잘못됐어. 이 삶은 너에게 맞지 않아. 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너는 불행해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물질적인 사치로 그 목소리들을 덮어버렸다. 밖으로 나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은 스승이자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다. 공원에 이른 아침 신선한 공기는 내 폐를 정화해 주었다. 푸른 잔디는 지친 눈을 달래주었다. 창가에 심은 작은 제라늄 화분은 제게 회복력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치유에 값비싼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약이 완전히 공짜일 수도 있습니다. 살짝 쬐는 햇살, 시원한 바람, 비 온 뒤의 흙내음. 이 모든 교훈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나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독립입니다.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만 우리는 땅에서 스스로 영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고 삶의 폭풍에 꿋꿋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설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자신 있게 잎을 높이 뻗고 햇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자, 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62살의 노년 여성이었던 저는 외부 세계에서 안정감을 찾던 삶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끝없는 힘을 찾는 64살의 노년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혼을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슬픈 기록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3세 나이에 한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을 열어준 문이었습니다. 제가 작가이자 주인공이었으며 제 스스로 행복한 결말을 결정했던 그 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 결혼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배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립은 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립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독립이란 자립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몸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독립이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이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에도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안정은 남의 통장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자신이 가진 기술, 그리고 진실한 친구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입니다. 그러니 나이와 삶의 단계에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께 작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정혼연금 글 마련해 보세요. 이 연금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쌓입니다. 언어, 요리법, 휴대폰 앱 사용법 등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식물을 가꾸면서 인내와 활력의 교훈을 배우세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이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독립적이고 빛나는 노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여행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평범한 제 모습으로요.
저는 햇살 가득한 작은 부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갓 우린 허브차 한 주전자가 들려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캐모마일과 민트 향이 진동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에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지을 필요가 없는 미소였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평화와 만족, 그리고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활기찬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이 더 선명하게 재생되다가 천천히 사라지고 끝났습니다.